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인간은 약 700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만들고 또 이걸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직립보행하면서 우리 몸의 중심이 바뀌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생긴 질환 중에 하나가 하지 정맥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흉부외과 전문의 황유화 원장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황유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지 정맥류예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오신 의사 선생님께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네. 지금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약간 기미가 보이나요? 네, 저희 눈으로 봤을 때 다리에 보이는 이제 하지에 있는 정맥 혈관이 지금 아나운서님처럼 파랗게 약간 두드러진다면 하지 정맥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검사를 권유해 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일을 바빠서 못 갔어요.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질환인 겁니까?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다리에서 쓰고 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다리에서 쓰고 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저희가 정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다리에서 힘들게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혈류에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 고장 났을 때 혈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자꾸 쌓여서 혈관이 늘어나고 눈으로 두드러졌을 때 하지정맥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맥류가 정확하게 그럼 어떤 뜻이에요? 보통 혈관 이름 뒤에 류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에는 혈관이 늘어난 상태를 얘기하고요. 조금 더 위험한 질환이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뇌동맥류 같은 네. 것도 혈관 안에 꽈리처럼 혈관이 늘어나 있을 때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다리에 있는 혈관도 눈을 두드러지게 밖으로 그 포도송이처럼 늘어나 있을 때 하지정맥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혈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네. 하지정맥류도 저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혈관은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하는 일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 이게 뛰는 힘에 의해서 몸에다 깨끗한 피를 나눠주는 혈관,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르고요. 네. 동맥으로부터 피를 받으면 조직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혈관으로 돌려주는데 이 부분에 있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고요. 네. 조직에서 다 쓰고 난 노폐물이 담겨 있고 이산화탄소가 쌓여 있는 혈관이 심장으로 돌아갈 때 이 혈관을 정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물을 상수관, 하수관 이렇게 공급을 받듯이 상수관 역할을 하는 혈관이 동맥이고 하수관 역할을 해서 쓰고 난 피를 가져가는 혈관이 정맥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류는 정맥, 동맥 다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혈관이 늘어나서 꽈리처럼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꼬불꼬불 꼬이면 류라는 단어가 붙고요. 동맥류, 정맥류 모두 발생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온 몸 중에 어디에 그래도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머리에서 쓰고 난 피는 심장으로 돌아갈 때 그냥 중력의 방향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리에서 쓰고 난 피는 심장을 향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리에 있는 힘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이거를 올리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은 다리 종아리 혹은 발에 있는 근육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리가 쉬고 있으면 그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피가 위에서 아래로 자꾸 내려오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다리에는 혈관이 부담을 느끼거나 고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면 다리에 있는 혈관이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에는 정맥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쉽게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십니다. 네. 근데 앞서서 정의 답변해 주실 때 판막이라는 단어가 네. 들렸거든요.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해서 어쨌거나
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리에 있는 혈류가 제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처럼 앉아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상황에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류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정맥에만 있는 특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앉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문이 닫히고 이게 혈류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판막이 제때 닫히지 못하고 늘어나거나 자꾸 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혈류가 내려오게 돼서 쉽게 생각하면 혈류가 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절해주는 원웨이 밸브 같은 게 정맥 혈관 안에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 키워드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위험군. 하지 정맥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있을 거예요. 앞서서 말씀하신 연령, 노화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가지 고위험군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거에 정맥 혈관 안에는 판막의 자극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을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혈관이 고장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신과 같은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또 임신 자체가 혈관에 문제가 돼서 여성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직업군입니다. 서서 근무하거나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정맥류가 생기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으로 가족력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여성분들에게 좀 더 발생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고 출산 임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출산 임신은 횟수 혹은 기간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다 모두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에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것이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하지정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을 하게 되면 복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궁이 커지면서 배를 이렇게 자꾸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혈류가 거꾸로 올라오는 거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해서 임신하는 기간 자체가 다리에 있는 혈액 순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신의 횟수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지 정맥류 고위험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게 외상도 고위험군에 들 수 있을까요? 네, 외상을 당하는 경우에 내가 사실 혈관 안에까지 다쳤는지를 알기는 참 어려운데요. 외상 후에 다리가 자꾸 붓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외상으로 인해서 혈관 자체의 손상을 가해서 혈관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맥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리에 있는 혈관을 위치에 따라서 피부 가깝게 위치하는 표제정맥 그리고 근육 안에 있는 심부정맥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관통정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외상에 의해서는 이 관통정맥이 쉽게 손상될 수 있고 관통정맥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다리의 불편감이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하고 다리에 자꾸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관 상태가 괜찮은지를 다 한번 체크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하지정맥류 고위험군 꼽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왔어요. 더 추가하실 사항은 없으시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임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의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출산하고 나면 복압이 이제 일시적으로 풀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시에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서 임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는 좀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3개월이 지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 증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때는 이미 비가역적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없는데 임신은 출산하면 다시 예전 몸으로 회복은 가능한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면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임신 때는 보였어도 다시 원래대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이 되면 그건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얼마나 좀 많이 앓고 계십니까?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하지정맥류는 내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하지정맥류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유병률이 한 2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벌써 많이 증가해서 40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은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보면은 40에서 50대에 있는 환자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40, 50대를 거치면서 이런 다리에 불편감이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한 번쯤 의심하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진료 안 봐서 이 집계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거거든요. 아마 걷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병을 간과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미 나는 혈관이 밖으로 막 꼬불꼬불 튀어나온 상태는 아니니까 눈으로 보고 나는 하지정맥류는 아니야 라고 그냥 놓치기가 쉬우신데 사실은 병이 이미 진행하고 나서 혈관이 꼬불꼬불 튀어나오기까지는 사실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뭐 종아리에 팽만감이 있거나 밤에 자는데 자꾸 쥐가 나신다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데 양말 자국이 발목 주변에 심하게 있거나 하신다면 하지정맥류를 이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긴데요. 이런 증상들 저희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거미 모양 정맥. 이게 증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내 다리에 이런 핏줄이 생겼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혈관의 핏줄이 매우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면 거미줄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거미 모양의 정맥이 보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핏줄이 보여라고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은 이제 바깥쪽에 크게 꽈리처럼 혈관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이 보인다면 이미 그 안쪽에 있는 조금은 더 큰 혈관의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튀어나온 것도 문제가 돼요? 혈관 자체가 튀어나온 거를 보고서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팔 쪽에도 보시면 혈관이 늘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혈관이 이미 늘어나서 튀어나왔지만 혈류는 정상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은 분과 혈관이 튀어나온 분만 그렇게 독립적으로 각각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튀어나온 분들이 이미 좀 늘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검사하기 전에 그 다리 혈관을 좀 보고요. 이런 상태가 확인이 되면 고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심부정맥 혈전증이에요. 하지정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설명을? 네, 다리에 있는 혈관을 제가 앞서서 정맥혈관의 경우에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심부정맥을 보통 환자분들에게 다리에서 심장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같은 혈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양쪽 다리에 깊은 혈관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다가 배에서 하나로 만나서 통이 되고 그게 심장에 딱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어서 이 심부정맥은 다리에 있는 피를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의 일을 하는 중요한 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다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리에 있는 표제정맥이 고장이 나서 자꾸 과부하가 걸리면 이 심부정맥이 밑으로 내려온 혈류를 또 올리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계세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혈류가 자꾸 아래로 쌓이니까 그런 분들 중에
그 혈액 안에 있는 혈전들이 쌓여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심부정맥 안에 생기는 혈전이다 해서 병명을 보통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거는 합병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앞서서 설명했던 한 가지 예 중에 비행기를 오래 탔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가는 비행기를 타느라고 혈관이 이미 고장 상태에서 한 13시간, 14시간 이렇게 같은 자세로 앉아서 혈류가 계속 고여 있고 다리 근육은 쓰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서는 쌓여 있다가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뭉치거나 하면서 다리가 팅팅 붓는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 자체가 혈관 안에 있는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또 2차적으로 원래 일을 잘 하던 판막 혈관을 고장나게 해서 또 2차적으로 심부정맥의 역류인 하지정맥류가 역으로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혈전이 녹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혈관 안의 상태가 괜찮은지 보는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요 하지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막 걸어다니고 움직이다가 그 부분에 있다가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에는 심장을 거쳐서 폐로 가게 되는데 폐에 있는 주혈관을 막는다면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적절하게 이루지 못하게 되는 폐색전증까지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막 숨이 차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그리고 내원하셔서 항응고 치료를 받거나 하는 조금 심각한 상태의 합병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가면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행해집니까? 보통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보통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밤에 자는데 다리가 자꾸 부으면 뭐 베개나 이런 약간의 이렇게 높이 있는 것들을 다리에다 올려놓고 자면 다리가 붓기가 쉽게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보존적인 치료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존적인 치료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압박 스타킹 착용입니다. 그래서 서서 생활하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일상적인 생활 전에 신고 퇴근하시거나 집에 계셔서 다리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쉬는 상황에서는 벗어주는 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압박 스타킹은 이게 그냥 스타킹으로 신는 압박 스타킹도 있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무엇이라도 상관은 없나요? 아니면 보통, 치료용으로 나온 걸로? 치료용으로 정확하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리의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요. 그래서 밑에 쪽은 혈류가 좀 덜 내려와야 되니까 30 정도의 압력이 걸리고 뭐 무릎 주변에서는 한 20 정도의 압력이 걸리도록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적절한 압력이 다리에 걸리도록 딱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압박 스타킹이나 이렇게 구매해서 신는 것보다는 그리고 과하게 또 나한테 맞지 않는 사이즈를 신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한 것을 신어서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요거는 이제 보험으로 처방이 다 되는 부분이셔서 그냥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 내가 어떤 상태의 압박 스타킹의 뭐 무릎형도 있고 허벅지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으셔서 네. 선택해서 신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의료용으로 사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보험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그리고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심장보다 좀 높게 다리를 잘 때든 자세를 달리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더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사실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초음파를 검사했더니 혈관의 고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는 작은 혈관 치료하는 방법과 큰 혈관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작은 혈관, 지금 아마 아나운서님이 다리 바깥쪽에 있는 저런 혈관이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혈관 경화요법 치료 방법이에요. 이것은 초음파로 고장이 확인된 정맥혈관 안에 혈관 경화제라고 하는 주사약을 넣어서 자꾸 밑으로 새는 거꾸로 내려오는 혈관 부위를 폐쇄시키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돼요?
네,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혈관 길을 뚫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혈관이 막혀서 뚫는 치료 방법은 보통 동맥 치료에 적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멍이 나서 자꾸 거꾸로 새는 부분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호수에 구멍이 있으면 그걸 막아야 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요거를 막는 폐쇄하는 치료 방법이 필요하고, 워낙 혈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장난 혈관을 막는 게 우리 몸에 이제 해롭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이게 새면 얘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또 열심히 일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고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장난 구간이 짧고 적을 때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치료법이 약물 경화요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사로 하는 초음파를 보며 주사하는 혈관 경화요법입니다. 주사제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수술은 아니네요? 네, 요거는 외래에서 보통 하는 그냥 주사 치료에 해당하고요. 뭐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외래 기반으로 하시는 단순한 작은 혈관들 고장났을 때 하는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수술이나 시술적인 방법은 저희가 요 표제정맥 다리에 있는 혈관 중에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과 같은 표제정맥 중에서도 조금 큰 혈관에 해당하는 혈관들을 치료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해야 하나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허벅지 위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이나 종아리 뒤쪽에 있는 소복제 정맥의 시작 부인, 우리가 근위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더 이상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고 환자에게 대하는 해가 많다. 혈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칠 수가 있고 뭐 근육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인 시술을 하는 것이 하지정맥류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이다라고 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쵸. 발전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꼭 물어봤으면 싶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잠재적인 환자로서 생활 가이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단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건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거, 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종아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밑에서 피가 올라오는 가실 근원적인 힘인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직업군들 중에서 많이 앉아있거나 많이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리를 펴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다리를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좋고요. 이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운동은 보통은 까치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있는 자세에서 뒤꿈치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종아리에 이렇게 수축을 해주는 운동을 뭐 10회에서 20회 정도 꾸준히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상황에서 해주신다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해서 사우나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사우나를 하시면 일시적으로 뭔가 피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혈관이 늘어나서 병을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막 반복적으로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또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메모 잘 해뒀어요. 이게 하지정맥류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같이 가시죠. 방치하지 마시고. 자, 하지정맥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황유화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